이건 쉬운 문제예요. 연구과제 변수들을 측정할 때 기억과 리을의 척도 이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입니다. 성별의 밑줄,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장애 유형의 밑줄, 거주 지역의 밑줄, 직업 종류의 밑줄. 자, 딱 보세요. 아, 명서 등비 찾아라 이거구나. 성별, 명목입니다. 장애 유형, 명목입니다. 거주 지역, 명목입니다. 직업 종류, 명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서열이 돼요? 하나도 서열은 없어요. 그래서 다 명목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애인의 성별과 임금 수준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임금 수준 있잖아요. 여기 임금 수준, 이것은 서열이 되죠. 임금 수준이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으니까 서열이 돼요. 자, 장애 유형, 거주 지역, 직업 종류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 변수, 통제되면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 됩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가 있어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와 관련성이 있고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 그래서 내적 타당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연구 조건을 넘어서는 상황이나 모집단의 일반화가 나왔네요. 일반화 나오면 뭐라고요? 외적 타당도입니다. 1번과 2번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별표, 요 녀석 별표. 먼저 4번부터 할까요? 실험 대상이 중간에 탈락했답니다.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실험 대상이 중간에 탈락하거나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실험 대상의 탈락은 상실 요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은 역사 요인이라고 하죠. 역사 요인을 외부 사건이라고도 해요. 이 녀석들은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번, 2번, 4번이 틀렸어요. 요 둘 중에 하나만 맞는다는 건데, 여기 보면 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경우 내적 타당도 역시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기호로 써드리면 외적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일반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과관계도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내적 타당도가 높다 하더라도 외적 타당도가 낮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아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적 타당도가 바로 인과관계라 했죠.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게 실험 연구예요. 실험 연구, 실험 설계라 할게요. 자, 실험 설계는요.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그러나 but 외적 타당도는 낮아요. 왜 낮죠? 외적 타당도가 낮은 이유가 뭐죠? 인위적인 거니까. 이거는 실험이잖아요. 실험. 인위적인 상황의 조작,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거라고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외적 타당도가 낮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실험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황의 연구를 현장 연구를 하는데, 그 현장 연구가 일반화가 더 용이하죠. 그래서 현장 연구와 실험 연구는 서로 대비가 되는데, 현장 연구는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화가 잘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여기 위에는 성립이 돼요. 일반화가 되잖아요. 다른 조건에까지 일반화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인과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일반화가 되면 인과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을 해결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외적 타당도는 필요하니까 준다. 충분하니까 준다. 충분하니까 준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의 충분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해보세요. 시작. 외적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의 충분 조건이며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맞나요?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맞나요? 요거 보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면 명제, 역, 이 대우가 있잖아요. not 이걸 A라 놓고 이걸 B라고 놓으면 not B이면 not A도 뭐예요? 참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낮으면 시작. 내적 타당도가 낮으면 반드시 뭣도 낮아요? 외적 타당도도 낮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써졌어요? 그쵸.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경우 내적 타당도 역시 낮다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가 낮으면 외적 타당도 역시 낮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이 3번, 5번 지문이 어렵단 말이에요. 3번, 5번 지문을 잘 기억하시면 돼. 32번 문제 별표. 지금 옳은 거 찾기잖아요. 옳은 거 찾기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일까 고민하는 문제가 어렵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커트가 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돼요.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피면접자를 직접 대면하는 조사를 면접조사라 해요. 면접조사가 우편 설문에 비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면접조사 장점 아닌 거 찾아라 이거거든요. 자, 첫 번째,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수준이 높다? 틀렸죠. 낮다죠. 대면한다고 저기 했잖아요. 직접 대면한다고. 익명성 보장 수준이 낮겠죠. 1번이 답이네요. 보충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요. 대리 응답의 방지가 가능하고요. 직접 대면하니까 높은 응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조사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면접조사의 장점이 돼요. 이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답은 1번입니다. 3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4번 문제도 별표 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통계에 가까운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변수 측정 수준에 따른 분석 방법이 나왔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기억이 뭐죠? 출신 지역이니까 명목이 돼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나왔잖아요. 무학, 초등학교 졸업. 교육 수준은 서열이 돼요. 자, 가출 경험 있냐 없냐 유무 명목이 돼요. 그 다음에 연간 기부 금액에서 이렇게 딱 쓰게 해놨어요. 만약에 0이다 그러면 0원 기부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율이에요. 자, 연령대가 나왔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거 서열이에요. 연령대를 이렇게 나누면 서열이 돼요. 자, 가로 열고 몇 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율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비율인데 연령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거는 서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연령이 높고 낮고니까 서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뭐냐? 명목은 최빈값을 알 수 있느냐? 최빈값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많은 거. 그것을 우리가 최빈값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출신 도시에서 도시 복합 농어촌 기타 있잖아요. 가장 많은 게 도시였다. 그럼 최빈값이 도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중위수. 네, 여기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화를 쫙 해서
딱 가운데 오는 것이 중위값, 중위수거든요. 맞아요. 서열화를 해서 딱 가운데 오는 값이 중위수. 우리 중위소득 배웠잖아요. 중위소득 자체 개념이 서열화를 했을 때 딱 가운데 오는 값을 우리가 중위수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출 경험이 있는 사람 몇 %, 없는 사람 몇 %. 그게 뭐죠? 백분율이잖아요. 네, 알 수 있어요. 가출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빈도라고 하는 백분율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범위는 뭐죠? 그렇습니다. 최하 값에서부터 최고값. 자, 최소값에서 최대값이라고 하죠. 최소값에서 최대값. 이것을 범위라고 해요. 이것을 범위라 한다. 연간 기부 금액을 쭉 받아봤어요. 최소값이 얼마냐? 10만 원이에요. 받아보니까 최대값이 얼마냐면 지금 연간 기부 금액이잖아요. 연간 기부 금액이 최대값이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연간 기부하는 금액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는 최소값에서 최대값의 거리.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범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서열이잖아요. 서열의 산술 평균 안 돼요. 산술 평균은요, 등간하고 비율이 되는 거죠. 등간하고 비율 척도가 산술 평균이 돼요. 산술 평균이잖아요. 평균은 우리가 그 산술 계산 하면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술 계산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율 계산까지 하면은 곱하기 나누기까지 되는 거. 이게 비율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균적인 부분들은 더해서 이것을 빼버리면 이제 평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술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산술 평균에 해당되는 것들은 서열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설에 보시면 산술 평균 방법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서열 척도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연령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서열이니까 아까 서열이 뭐가 있었죠? 니은에 중위값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중위수, 중위값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이거는 조사론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분석 방법과 연관된 게 좀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게 자료 분석론에 나오는 건데 이런 문제를 출제하셨네요.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델파이 조사 아시죠? 욕구조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옳지않은 거. 델파이 조사는 키워드를 써보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되고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델파이 테크닉이에요. 델파이 조사.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이거, 두 번째 키워드 이거, 세 번째 키워드 이거, 네 번째 키워드 이거, 다섯 번째 키워드 이거. 자, 들어갑니다.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견해를 파악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되풀이하는 조사 과정, 반복한다는 거죠. 합의 도출하는 거 맞고, 반대 의견에 대한 패널 참가자들의 감정적인 충돌을 줄일 수 있다. 왜 그래요? A라는 전문가가 의견을 냈는데 B라는 전문가가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편조사예요. 우편조사여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 익명성 보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조사 자료 정리에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할 때
소수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거든요. 소수의 의견을 묵살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연구자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소수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좋은 거 아니죠. 단점이죠. 답은 4번입니다.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관찰법이 나왔네요. 자,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피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된다. 우리가 이제 자료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관찰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관찰에 대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관찰 목록을 관찰자가 세우거든요. 관찰자에 의한 관찰 자료 목록이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관찰할 항목,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관찰 자료가 되는 건데 그 목록 작성을 관찰자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관찰자에 의해서 자료 항목이 생기는 겁니다.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행동 관찰을 해요. 눈에 보이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아니요. 돌발 상황이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듭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라고 해요. 통제 어려움이라고 써야 되겠죠? 통제 어려움이라고 쓰면 돼요. 내가 관찰을 하는데 어떤 다른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관찰법이거든요. 내면적 의식의 파악이 용이하다. 그렇지 않고요. 행동이요. 행동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거죠.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관찰법이에요. 내면을 보려면 면접을 하는 게, 심층 면접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런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객관화한다? 자료 수집을 객관화하는 것은 대개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설문지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설문지법. 이게 좋은 거다, 적합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한다는 소리는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객관화의 최적화 방법은 일반화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화가 되려면 다수의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해봤자 많은 사람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37번 문제 별표.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축선이 나왔죠.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방법을 활용한다. 이게 근거 이론이잖아요. 근거 이론이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이론 개발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이론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귀납법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을 개발한다 그랬으니까 이론이 뒤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을 쓰는 건데 이 귀납법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이론 개발이니까 이론 도출과 연관성 있는 것이 근거 이론이에요. 근거 이론이 이론 도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 도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가 나오네요. 단일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한대요. 그럼 이건 사례 연구죠.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의 개인적인 설화가 나왔어요. 아예 그냥 힌트를 주네요. 내러티브라고. 그래서 내러티브 연구예요. 내러티브 연구. 자, 그 다음에 사회 변화와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사회 변화와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둔다. 누구의 임파워먼트? 연구 대상자의 임파워먼트예요. 약간 느낌이 왔어요. 우선 퀘스천 마크 해 놓으시고, 자, 이제 사례를 봅니다. 사례에서 A 사회복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 문제를 첫째,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게 2번이고, 자, 이 주체는 누구냐? 가정 밖 청소년, 예전에 가출 청소년을 말합니다.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A 사회복지사가. 첫 번째 문장의 힌트는 뭐냐면, 가정 밖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연구의 주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은 A 사회복지사와 함께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스스로 만들고 수행했답니다. 아,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숫자로 쓴다면. 연구 참여자의 주도예요. 스스로 만들고 수행했다 그랬잖아요, 방안을. 그래서 연구 참여자의 주도적인 입장. 연구 설계도 연구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자, 느낌이 와야 돼요. 이거 시험에 한두 번 나왔거든요. 연구 참여자의 주도적인 입장을 강조하는데, 연구 설계를 연구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참여행동 연구라고 해요. 참여행동 연구. 이것도 이제 일종의 질적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 답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지문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범죄 피해와 정신건강의 문제인데,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고 수행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회 변화고 이게 임파워먼트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참여행동 연구를 통해 사회 변화와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박스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